증시는 기본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요인들에서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버는 것도 잘 버는 추세인 거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돈 많이 벌 때도 빠지는데 못 번다고 하면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이제 꺾이기 시작 9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11월 FOMC를 통해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정하게 되죠. 어떤 결정 내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3분기의 저성장 속에서도 환율이 올라서 걱정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네요. 자세한 내용 미래에셋 김석환 연구위원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 때만 해도 환율 걱정은 우리가 크게 안 했던 것 같은데 미국 대선이 접전이라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테슬라, 메타, 구글 뭐 이런 CEO들 행보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쪽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 시장 전망은 어때요? 시장 전망이요. 일단은 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일주일 남았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뭐 현재 시점에서 보면 10월 들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꽤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게 지지율이 9월과는 좀 사뭇 다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방금 이제 비트코인이 뭐 4개월 만에 다시금 7만 달러를 돌파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강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걱정했던 미국 경제는 역시 천조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경제 지표를 보니까 다 괜찮아요. 그동안 나온 게. 그리고 당장 30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나올 텐데 뭐 9월 개인 소비 지출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강하게 좀 이번 10월 들어서 특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중에 간밤에 한 4.3까지 가더라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갔었고 30년물이 4.5를 찍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한 50bp 정도 올라간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 9월에 연준이 이제 50bp 인하를 했었죠. 0.5% 포인트 인하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무색해질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9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계절성이 나타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국 이제 9월 학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기에 따른 이제 수요가 강한 이제 소비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운동화 사는구나 그 친구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내도 보면 의류 또는 이제 잡화 이런 쪽에 대한 그 물가 상승 기여도가 좀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이 있잖아요. 특히 핵심 상품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기여도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었는데 그 마이너스 폭이 이번에 꽤 많이 줄어들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9월 말 회계가 끝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회계 연도 말에 대한 소비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좀 녹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좀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제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기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약간은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작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다 보니 연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가 됐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적어도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연내에 50bp 한 번 더 하겠지라는 거였어요.
뭐 0.25씩 쪼개서든 한 번 거르고 한 번 하든 0.5는 추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랬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네. 중에 최대한 75bp였으니까 한 번 정도의 B컷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이제 10월 들어서 데이터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쏙 들어갔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 이제 11월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 FOMC 회의가 있는데 25bp 인하 가능성은 96%로 시장에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B컷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이제 그러면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커져 있는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다른 뭐 우리나라 원화를 비롯한 나머지 로컬 통화들 자체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원환율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잖아요. 뭐 캐나다도 내리고 유럽도 내리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안 내릴 것 같아. 그러면 같은 속도로 내려도 기왕이면 미국 돈일 텐데 내려가는 속도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지 않다. 그럼 일단 그것만으로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맞습니다. 생기는 네, 거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수출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인데 동결할 가능성은 없어요? 어떤 거요? 11월에 미국이 금리 안 건드리고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을 0.25? 가능성이 큽니다. 아 네. 그래요? 이렇게 자, 단언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뭐 이게 50bp나 할까요?라고 하면 글쎄요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 25bp나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9월 FOMC에서도 보면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다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연내에 50bp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그러면 이제 남은 회의가 11월, 12월밖에 없거든요. 그럼 각각의 회의에서 25bp나가 정석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난 그 10월 중순에 나왔던 9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물론 약간 좀 튀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은 뭐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물가 자체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물가를 집계를 할 때 미국에서는 특히 유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현재의 유가 수준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뭐 지난 9월부터 보면 계속해서 유가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유가가 주봉 기준으로 이제 이걸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봉 기준으로 데드 크로스가 났다. 이 말인즉슨 이동평균선 상에 역배열이 나타났던 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주 탄탄한 상승의 모습은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역배열, 장기, 중기, 단기 이런 식으로 됐다라는 말은 이게 가격의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적으로 작년 10월하고만 비교해봐도 한 30% 낮잖아요. 맞습니다. 가격이. 네. 자, 그러면 이게 물가의 하방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물가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연준이 희망하는 그 계획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과 거의 큰 폭의 변화는 없긴 하겠지만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준이 희망하는 수준에서의 물가 안정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네요. 미국은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을 때 휴지 사러 갈 때도 기름 써야 되잖아요. 차 갖고 가야 휴지 살 수 있으니까. 기름값 떨어져서 물가 좀 안정될 거다. 뭐 고용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고용이요.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건 고용이죠. 실제 9월에 50bp 인하를 한 이유도 뭐냐면 그 전까지 실업률이 뭐 4.3%까지 갔다가 8월, 9월에 4.2%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10월에 발표된 잘못 말씀드리면 이제 7월 데이터가 4.3, 8월이 4.2, 그리고 이제 9월 데이터가 4.1. 근데 이거는 연준이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전에도 고용 시장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다 의견이 일치된 게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가 되면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데이터를 봤을 때 9월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고용시장 악화의 조짐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또 10월에 보면 이게 비농업 취업자 수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괜찮잖아요.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굳이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진 않더라도 그렇다면 고용시장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고용의 안정 그리고 물가의 안정 이건 결국엔 연준이 지향하는 이중 책무, 이중 의무가 둘 다 잘 균형된 위험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책의 방향을 그대로 스케줄 맞춰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미국은 보니까 다른 나라들 다 어려워도 미국 경제는 뭐 나홀로 좋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당장 지금 내수만 문제가 아니라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는데 수출 기여도를 보니까 끌어내렸어요. 성장률을. 내렸죠. 네. 이 정도면은 우리 금리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만 한데 환율이 1,400원 육박했단 네, 말이에요.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게 환율 다시 걱정된다는 발언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문제죠. 환율이 진짜 이제 문제인데 뭐냐면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부분이 뭐 과거처럼 그렇게 걱정할 만한 레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비교를 해보면 실제 달러 인덱스가 최근 이제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대략 100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104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4%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시점으로 비교해 보면 이 지금 1,380원, 1,490원대의 환율 레벨이 과거 2년 전에 달러 인덱스가 110 이상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꽤 높아져 있는 상황은 맞다. 자, 그러면 왜 높아져 있을까라고 그 요인을 한번 제 나름대로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네.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GDP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에서도 0.4에서 0.5% 정도 성장할 걸로 봤는데 0.1%. 그러니까 이걸 쭉 뜯어보니까 중요한 게 수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좀 증가한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도 보면 지금 6월, 7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의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한 50%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지금 30% 후반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월 평균 수출액이 대략 한 114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요. 136억 달러. 근데 이 114억 달러가 만약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전년 동월 대비의 증가율이 연말에 가면 3%까지 떨어져요. 와. 자, 그래서 네. 이달 초에 정부 단에서 이제 수출 관계장관인가 관계부처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 4분기에 전년 대비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올 초 대비로 보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증시에서는 저는 이제 매크로 단에서 경제보다는 증시 쪽에 네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외국계 증권사들에서 나온 우리나라 전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에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7월 중순까지 보면 외국인들이 대략 17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었는데 지난주까지 보면 이게 다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야.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 이번 주에 이제 어제 또 보면 장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종가상의 외국인 수급 찍힌 걸 보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34일 만에 순매수로 바뀐 거는
박수 칠 일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살까 말까 샀다 팔았다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제 장중에는 보니까 다시금 네. 삼성전자가 한 2%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금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내 증권사 하우스들도 지금 9월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반도체 업종의 올해 전체 벌어들일 영업이익 추정치가 대략 한 7% 정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증시는 기본적으로 가격이랄까 주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버는 것도 잘 버는 추세인 거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돈 많이 벌 때도 빠지는데 못 번다고 하면은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이제 꺾이기 시작 9월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조금 증시가 조금은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이러나 저러나 낮춰야 한다는 압박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펀더멘털이 아주 빠르게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제 소비 시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시장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레벨이 대략 5% 지금 상단이 5%이고 30년 모기지 금리가 대략 6% 초반 정도입니다. 그러면 6% 초반에 집을 살 만한 소비자들이 많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우리나라에 이제 빗대어 보면 지금 이제 3.25%잖아요. 한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3% 또는 뭐 2.75% 이렇게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가게든 기업이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은 긍정적이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기도 하지만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꽤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선뜻 뭔가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계속 좀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다가오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이번에 금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지금은 시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꽤 높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꽤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가계부채. 가계부채. 금리가 이제 저희가 뭐 엄청 아주 그 높은 수준까지 올리지는 않았지만 3.5% 레벨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3.5%일 때 시중에 이제 대출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5, 6%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5, 6% 레벨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계속 증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염려스럽게 보고 있는 금통위원들도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저는 그 발언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고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내려잡으면 달러 들어올 일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그런 상황인데 1,400원이 노멀이다 이런 말은 그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했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그 뉴욕에 가서 코리아 세일즈 가서 이제 특파원들하고 IR 끝나고 했던 얘기죠. 저한테도 이제 기자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질문했고, 이제 그 당시에 했던 발언 내용 중 하나가 저희가 그 FTSE의 세계 채권 지수 WCGBI인가 그 이제 편입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편입 비중에 따라서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원화 채권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 말인즉슨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그건 내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연계선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와중에 1,400원이 뉴노멀이다. 는 약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박자가 좀 안 맞죠.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달러 환율은 더 떨어져야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 1,400원 레벨은 저희가 네. 쭉 그 뭐 한 20년 이렇게 한번 통계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1,400원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좀 그럼요.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되게 좀 크리티컬한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에서 상당히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영역의 가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좀 시장에 전달하는 시그널이 이거 약간 좀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 됐고 아마 투자자들은 제일 고민스러운 게 지금 국내장에 투자하신 분 중에 웃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네, 그쵸. 진짜 몇 명 네, 없고 그쵸. 우리 청취자들도 보니까 딱 한 분이 하하 신에게는 아직 쌈바가 남아 있어옵니다 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동안 이제 수익이 좀 나셔서 그나마 벌충이 되신 것 좋죠. 같은데 네. 앞으로는 국내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네. 해외장에 투자하실 분들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아요? 일단 저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계속 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증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허키시하게 말씀드린 적은 그게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이제 그쵸. 뭔가 비축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니 말씀드렸던 것 신기했어요. 같고. 증권사에서 오셨는데 맨날 조심하래. 그러니까 네. 이제 한편에는 해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실제 이 대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증시의 격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불확실성 해소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저는 지난 8월과 9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움직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약간은 해지 쪽, 그러니까 뭔가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네. 그걸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더 많이 강구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지난 8월과 9월 증시에서 변동성이 커졌을 때 필수 소비재라든지 또는 경기 방어할 수 있는 또는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금가격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죠. 신고가 랠리. 그리고 덩달아서 국채가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에는 실제 국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베팅을 또 크게 하고 뭐 있는 상황이기도 살아생전에 하거든요. 언젠간 내려가겠죠.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니까. 지금 최근에 뭐 여러 이슈로 인해서 금리가 이번 달 들어서 큰 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순차적으로 내린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거죠. 할까요?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결론적으로는 약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험 부담을 그런 줄이고 거죠. 일부 채권, 일부 금 그리고 네. 일부 필수 소비재. 뭐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계속 내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항상 너무 비싸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미국채 기준으로 말씀드린 네. 거고, 전 또 하나는 금과 상당히 좀 상관관계가 높은 자산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글로벌 증시가 8월과 9월에 약간 출렁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발 요인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에 약간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엔화도 좀 한편으로는 괜찮은 자산이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세 요인은 아무래도 일본 내 정치적 요인이 그렇죠.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시장에 이제 빅스 지수가 있잖아요. 요게 최근 들어서 네. 이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는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 아직 안 죽었다고 합니다. 엔화는 한 8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요거 오랜만에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네요.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